2025년 한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과 중국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예고한 대로 한국은 통일과 영토 회복을 이뤄내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재앙과 중국의 경제 붕괴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가들의 예지력은 과연 실현될까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회복력과 성장,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아시아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경제 전문가 미카라고 합니다. 우선 미카라는 이름은 저의 본명이 아닙니다. 저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힘든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1교포로서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익명이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 일본으로 건너오셔서 제1교포로서 많은 시간 동안 서름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오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일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5년 전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과 집, 그리고 가정이 일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별개로 제 삶을 일본에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뼛속 깊이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의 애매한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품고 살아왔지만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 이름이 밝혀지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1교포로서 경제 분석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었고 이 글을 통해 제 내면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 한국은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의 중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SNS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선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각국의 외신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정치적 경제적 위기라고 보도했지만 저는 한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의 경제가 많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한국 내수 시장의 침체, 실업률과 수출 부진, 자영업 위기 등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들이 통계 그래프의 위험 요소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한국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늘 그랬듯이 불안정 속에서도 빛을 발한 국가입니다. 지금껏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국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해왔고 회복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타너스님의 예언이었죠. 예전에 우연히 들었던 타너스님의 예언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한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해라고 언급되었거든요. 세계의 예언가들도 2025년은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해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죠.
특히 타너스님과 사명대사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두 분은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향후 남북 통일을 이룬다고 예언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발해의 영토를 회복하며 거대한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언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재건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처음 이 예언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 미신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그 예언이 단순히 가십거리나 상상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현재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국제적 영향력도 급격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른다는 말은 분명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2025년 대규모 자연재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 자연재해란 일본의 섬 절반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중국은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재앙으로 분열된다는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지진과 화산 활동에 매우 취약한 나라였죠. 실제로 2025년 대지진의 가능성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일본의 경제가 내수 침체와 부동산 거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연재해가 닥친다면 일본 경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저 역시도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로서 일본의 불안정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를 넘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타너스님의 예언은 가슴이 흔들릴 정도로 설레었습니다. 한국은 지구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연재해를 피해가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주도하며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물론 이 예언이 실현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예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한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로 떠오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며 K-팝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경제적 성장은 물론 문화적 영향력 역시 한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1교포로 일본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자긍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갈 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처럼 한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급부상과는 반대로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은 앞으로의 자연재해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타츠키 료라는 일본의 예언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SNS에서는 그녀의 만화책에 실린 내용을 다루는 글을 자주 보게 되죠. 예전에는 그녀의 예언을 단지 만화책의 상상력을 동원한 내용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다른 예언들이 일치했고 일본의 지진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 보도를 듣고 나서 이 예언이 점점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왔어요. 타츠키 료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강타할 대지진과 해일을 예고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일본이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섬의 절반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로만 생각했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 발생한 여러 강진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진 상황을 보며 그 예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어요. 타츠키 료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일본 전역이 대규모 지진에 휘말리고
그 여파로 후지산마저 폭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일본 열도의 절반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예언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일본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일본은 지진과 화산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이미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과학적으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하지만 타츠키 류의 예언은 그 가능성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게 했어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침체와 부동산 문제, 초고령화 사회, 내수 시장 침체 등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본 국민들은 2025년 대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일본 사회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예언들을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치부하며 허위 뉴스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빠른 시간 안에 주변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식인들이나 일부 경제인들, 수많은 재상가들은 일본에 들이닥칠 재앙을 피하려 본국을 떠났다는 소문도 무성하게 떠돌고 있죠. 일본에서 이민이나 피난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현재 일본은 대지진과 경제적 붕괴에 대한 위기 속에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피난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는 한국으로 피신하거나 이민을 가려는 일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이 안전하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피난을 떠나려는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은 통일을 이루고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 이상으로 밝은 미래를 가진 국가로 비추어 질 수 있거든요. 한국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사실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족과 직장이 있는 일본에서 대재앙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저는 중국의 경제 위기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1교포로서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는 이유도 역시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죠.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왔던 중국은 이제 내수 부진과 실업률, 부동산 거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중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경제적 강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침체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중산층의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이는 소비자, 시장을 지탱해온 중국 경제의 큰 축이 무너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내수 부진이 중국 경제를 더 깊은 침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엄청나게 증가하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거품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그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헝다그룹과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중국 지역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어요. 중국의 미분양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를 만큼 엄청납니다. 심지어 중국 국민들이 30년 동안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남아돌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잉 공급은 그 자체로 경제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곧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신용 위험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경제 분석가로서 중국이 현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에요. 또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수록 민간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정한 경제 구조는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적 불안과 결합하면 그 경제적 붕괴는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중국의 경제적 위기가 2025년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내부적 분열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이 위험하다는 말이 왜 자꾸만 나오는지 이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붕괴는 단지 중국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이 중국 경제의 붕괴에서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침체가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적 불안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중국이 경제 위기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봅니다. 2025년을 앞두고 한국이 겪고 있는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 역시도 한국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1교포로서 경제 분석가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최근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로 확장되었어요. K-팝과 영화, 드라마 등은 이제 문화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그 덕분에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경제적 성장 역시 눈에 띄게 이루어졌고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적 강대국으로 떠오를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도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나라입니다. 과거에도 수도 없는 위기를 극복해왔기에 지금의 혼란한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이 극복하고 과거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일본 경제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일본 국민들이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본 우익단체들의 극렬한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한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맞이할 변화들은 그동안 한국이 겪어온 위기를 통해 다져진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물론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 문제는 여전히 한국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세계를 이끄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산업 구조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겁니다. 분명한 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강국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결속력이 더욱 강화될 때 한국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며 아시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으로 가는 한국을 보며 저는 제1교포로서 한국의 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학창 시절에 우연히 읽었던 동방의 불꽃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그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아마도 저 역시 조만간 이곳을 정리하고 그리운 나의 조국, 한국으로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에서 시작된 기적.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 빈민국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상황이 더 열악했으며 국토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 시절 한국의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18명으로 2021년 기준 세계 최악의 영아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간다보다 2.3배나 높은 수치였어요. 말 그대로 신생아 5명 중 1명은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시대였죠.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먹을 것도 없이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절망적인 삶. 희망이라고는 단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던 나라.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세계 문화를 감동시키는 나라로 성장했지요. 이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과연 이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존 스미스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1965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23살의 젊은 학자였어요. 전쟁이나 재난으로 황폐화된 국가들이 경제를 재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저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런 저에게 지도 교수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강력히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지만 국민들이 강한 의지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한국 전쟁의 참혹한 영상이 등장하곤 했지만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어요. 지도 교수님의 권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과의 사전 연락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연구 여행을 떠날 수 있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모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낙후된 환경이었어요. 공항 주변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상태였고 도시로 들어가는 길에는 복구되지 못한 건물들과 전쟁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풍경은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과 흙먼지가 날리는 울퉁불퉁한 도로, 초가집과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가옥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의 주요 지역을 돌아보며 국민들의 삶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머물렀던 서울역 근처는 재건의 중심지이면서도 가난과 희망이 뒤섞인 장소였어요. 거리 곳곳에는 좌판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쪽에서는 구두를 닦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가난과 고단함이 깊게 드러나 있었어요. 한강 주변을 둘러볼 기회도 있었는데 당시의 한강은 지금처럼 세련된 다리나 고층 건물들이 있는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 강변에서 빨래를 하거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흔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원과 함께 한강 주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지금은 다리도 부족하고 교통도 원활하지 않지만 정부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언젠가 이 강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제가 보아도 정말 어려운 상태였어요. 1인당 GDP는 겨우 $100를 넘는 수준이었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단순히 가난하고 절망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분명 가난은 존재했지만
내일을 위한 노력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모습도 아직 기억에 남아 있어요. 낡고 오래된 책상과 부족한 교재와 낙후된 시설이 그들의 학업 환경을 어렵게 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열정과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가족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쟁의 잔해 속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머무르며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강력한 정신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과 대화하며 알게 된 금속활자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1377년에 제작된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고 했어요. 당시 한국은 지식의 보급과 사회적 평등을 위해 기술 혁신을 시도한 나라였어요. 금속활자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가 아니라 지식을 나누겠다는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었죠. 금속활자는 단순한 인쇄기술의 발전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려는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현대 한국의 첨단 기술 개발 과정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1970년대 후반 저는 한국 경제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 여러 산업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국 정부와 학계의 협조 덕분에 당시 산업화를 이끌던 기업들의 성장 배경과 기술 혁신 과정을 연구할 기회를 얻었어요. 전자제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만났던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과 미국의 기술력은 한국이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우리만의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한국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당시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독창성과 끈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 나갔고 이는 1980년대에 이르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했을 때 당시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겪었던 과정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창의력은 자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산업 발전을 넘어 한국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70년대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이루던 시기였어요. 저는 이러한 변화가 과거 금속활자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느꼈어요. 금속활자는 지식을 널리 보급하려는 정신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현대의 반도체와 전자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기술 개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세계에 기여하려는 한국인의 목표를 담고 있었어요. 당시 제가 인터뷰했던 엔지니어는 자신의 작업 환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세계의 컴퓨터와 기계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우리의 노력과 기술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금속활자가 세상을 바꾸는 도구였던 것처럼 반도체는 이제 세계의 기술과 삶을 변화시키는 한국의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과거의 혁신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제가 목격한 과정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적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한국 사회가 가진 독창성과 끈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경제적 재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형성하는 문화적 뿌리를 탐구하는 것도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국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산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연구하던 교수님은 한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이전에는 한문을 써야 했지만 이는 배움이 어려워 일반 백성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자였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배움과 지식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한글을 창제했어요. 한글의 구조는 단순한 문자를 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중 하나로 만들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문맹률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했어요. 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한글이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어요. 한글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어요. 한글이 없었다면 전쟁 이후 한국이 문맹을 극복하고 국민의식과 자립심을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제가 한글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의 삶에서 글을 읽고 쓰는 도구를 넘어서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글은 한국 사회의 뿌리였어요. 이는 단순히 언어학적 성취를 넘어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초월해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한국 사회를 지탱한 힘이었어요. 오늘날까지도 한글은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는 이 문자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이 한국 사회를 하나로 묶는 도구가 되었다면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이 나라를 오늘날의 위치로 올려놓은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어요. 한국의 경제와 사회 재건 과정에서 교육이 차지한 비중은 단순히 중요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교육은 거의 신념에 가까운 열망이었어요. 1965년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안내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곳은 한국의 교육열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학교는 매우 열악했고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교실은 나무로 지어진 간이 건물이었고 책상과 의자는 모두 낡아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난방시설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도 교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모습은 환경과 상관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났어요.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 당시의 교육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라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가난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학교를 새로 짓고 교사를 양성하며 문맹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의 교육열을 얘기하자면 당시 한국 정부는 전쟁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시설 확충과 교사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어요. 국민학교 의무 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어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은 곧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헌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어요. 196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재건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자립은 여전히 멀었고
절대적인 외화 부족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 시절 한국 정부는 독일과 협정을 맺고 자국의 젊은 남녀를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약 2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독일로 떠났어요. 그들의 삶은 고난과 희생으로 가득했지만 이들의 헌신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연구하며 접했던 자료와 기록들은 단순히 한 세대의 노동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통과 희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어요.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눈물의 기록이었어요. 독일로 떠나기 전 광부와 간호사들은 정부의 선발 과정에서 강도 높은 시험과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광부를 하려면 체력 시험과 작업 적응 훈련을 통과해야 했고, 간호사들은 기본적인 간호 지식과 독일어 교육을 이수해야만 독일행 티켓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쟁률이 높았지만 선발된 이들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당시 찍힌 사진들 속에는 젊은 남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고 배웅 나온 가족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한복을 입고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는 가족들, 고개를 숙이며 경례를 올리는 젊은 남성들의 모습은 한국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느꼈던 마음속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강렬한 장면이었어요. 독일로 떠나는 한 남성은 이렇게 회상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약속했어요. 돈을 벌어서 무사히 돌아오겠다고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지만 가족을 떠난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독일로 떠난 한국의 젊은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노동과 마주해야 했어요. 독일의 탄광은 평균 2000m 깊이의 지하에 위치해 있었어요. 지하 갱도는 산소가 부족했고 온도는 40도를 넘었어요. 석탄가루는 공기 중에 떠다니며 호흡조차 어렵게 만들었고 작업 중 흘린 땀은 끊임없이 석탄가루와 섞여 몸에 들러붙었어요. 연장 근무를 포함해 하루 15시간 이상의 노동은 젊은 광부들에게도 버티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좁고 위험한 갱도에서 석탄을 캐며 무거운 석탄 덩어리를 옮기는 작업은 단순히 힘든 것을 넘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언제 갱도가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휴식 시간도 없이 일을 하다 배가 고파 빵 조각을 먹으면 석탄가루가 묻어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맛이 났다고 해요. 갱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빈번했어요. 작은 진동이나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은 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한 광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갱도에서 일할 때마다 두려웠어요. 오늘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어둠 속에서도 손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내 가족이 굶지 않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이 지옥 같은 갱도도 견딜 수 있었어요. 이들은 직업병에도 시달렸어요. 석탄가루를 계속 흡입하며 생긴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고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생명을 잃었어요. 하지만 고된 노동 속에서도 광부들은 매달 고향으로 돈을 보냈어요. 파독 광부들이 생명을 걸고 힘들게 번 돈이 한국 산업화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간호사들의 삶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던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지만 그들의 업무는 단순히 간호에 그치지 않았어요. 병원의 모든 허드렛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몸집이 큰 유럽 남성 환자들을 목욕시키거나 치매를 앓는 노인들의 변을 치우는 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간호사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도 환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환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도 마주했어요. 어떤 간호사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고함 소리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긴 오해는 매일같이 반복됐어요. 환자들을 씻기고 옮기는 일은 저 같은 아시아 여성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제가 보내는 돈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없었다면
이 일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간호사들은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끊임없는 신체적 노동에 시달렸어요. 환자들이 잠들어야 겨우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숙소로 돌아오면 이미 탈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부모님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벌어들인 외환은 고향으로 보내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자녀들은 학비를 지원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가정 형편은 점차 나아졌어요. 이들의 외환은 단지 가족의 생계를 넘어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 돈을 기반으로 무역과 산업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는 점차 한국 경제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적 도약은 훨씬 더디었을지도 몰라요. 10년 전 저는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을 보며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접했어요. 영화 속 장면은 단순한 픽션이 아니었어요. 탄광의 어두운 갱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모습, 치매 환자를 씻기며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간호사들의 모습은 저를 눈물 짓게 했어요. 스크린 속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은 단지 자신만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향의 가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요. 저는 이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고난 속에서 한국 국민이 가진 놀라운 의지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희생은 단순히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1997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해로 남아있어요. 세계 경제는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고 그 여파는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어요. 당시 한국은 기업과 은행이 연달아 부도를 맞으며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외환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했고 이는 국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단합과 희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펼쳐진 금 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단결력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기업들은 도산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어요. 정부가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국민들은 국가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시민들은 금반지, 목걸이, 팔찌, 결혼반지, 심지어 어린아이의 돌반지까지 기부했어요. 이 운동은 단순히 금의 가치를 넘어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국가를 돕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당시 금모으기 운동의 생생한 장면들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 은행 앞에는 금을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소중한 금을 내놓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낡은 금반지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반지는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뭘 더 가지고 있겠어요? 내 반지가 나라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또 다른 사례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한 결혼반지를 기부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요. 나중에 이 반지보다 더 좋은 걸로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금 모으기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국민 모두가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하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단합과 헌신은 단순히 경제 위기를 넘어서 한국인의 강한 정신력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어요. 이 운동으로
약 225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당시 가치로 약 20억 달러에 달했어요. 기부된 금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의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단합과 희생에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한 나라의 국민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로 내놓으며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국민들이 보여준 단합은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노력 이상으로 국민의 의지와 단결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생생한 광경을 목격하며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놀라운 정신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금 모으기 운동은 단지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희생정신과 단합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었어요. 2008년 세계는 또다시 금융위기의 한가운데로 빠져들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역시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며 위기의 문턱에 섰어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며 단련된 한국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제가 연구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 사회가 위기 속에서도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업들은 신속히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단행하며 생존 전략을 마련했고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어요. 또한 국민들 역시 소비를 줄이고 성실히 저축하며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이며 기회를 포착했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히 투자와 혁신을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어요. 당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고 현대자동차는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어요.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며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국민들의 끈기와 기업들의 도전 정신,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발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한국의 저력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닌 국민과 사회 전반의 단합과 혁신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강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어요. K-팝은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어요. K-드라마와 영화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계에 한국 영화의 위상을 각인시켰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진출을 앞당겼어요. 문화는 단순히 오락의 영역을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과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예요. 저는 K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단지 높은 완성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노력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화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인의 홍과 저력을 전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1965년 한국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초가집 사이로 일궈진 작은 시장, 찢어진 옷을 입고도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았던 아이들,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던 부모들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저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한국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온몸을 바쳐 일하던 세대, 고향을 떠나 이국의 땅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이들, 그리고 외환위기 속에서 금반지를 빼어 국가를 지켰던 이들, 그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존을 넘어 나라를 살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배운 것은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와 문화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기적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갔어요. 저는 한국 중장년 세대가 만들어낸 거룩한 이야기를 잊을 수 없어요. 당신들이 밤낮 없이 일했던 공장, 독일의 탄광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갱도, 환자를 돌보며 눈물을 훔치던 병원에서의 시간, 그리고 IMF 속에서 금반지를 떼어내놓던 그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오늘날의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이자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들 덕분이에요. 당신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는 부모님 세대가 모든 것을 바쳐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당신들이 그 꿈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해요.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의 기적을 잊지 마세요. 저는 비록 은퇴를 했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보고 있어요. 이 나라를 연구하며 배운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발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력과 희생 그리고 희망의 힘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본 가장 위대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항상 응원할 거예요. 당신들 세대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희생이 만든 오늘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중심에 함께 하셨다면 소중한 추억과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인공이고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